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후입니다. 네, 오늘은 윌링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자, 일단 차트부터 보시면 윌링스라는 종목, 일단 신용한도 초과 종목이죠. 이런 잡주임에도 불구하고 신용한도 초과다. 뭔가 깨름직한 느낌이 납니다. 일단 상장 초기 가격을 보니까 34,100원이에요. 그리고 2021년 9월 달쯤에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했지만 돌파는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은 캔슬림 차트라고 해서 좀 유명한 거거든요. 컵 손잡이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를 돌파하면은 더 올라간다는 그런 기술적인 매매가 있는 부분인데 충분히 뭐 불가능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기 주식의 등락이 상당히 심하죠. 보시면 횡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자, 여기서 34,100원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회사가 태양광 섹터에 있더라고요. 태양광 섹터에 있어서 태양광 섹터에 ESS를 공급하는 회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2019년 7월이니까 이때 그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이야기를 하면서 태양광을 밀어줬죠. 그래서 그 태양광에 대한 고평가를 너무 받지 않았나. 기대치가 너무 큰 거죠. 이제 탈원전 이후에 친환경으로 간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태양광 업체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을 거야라고 처음부터 공모가부터 고평가를 받고 주가를 찍은 다음에 쭉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PPT로 한번 볼게요. 자, 윌링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 자체가 매출액이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니에요. 자, 보시면 매출액은 나왔지만 부채 비율도 뭐 상당히 좀 높았죠. 그런데 여기서 상장을 하면서 유보율이 늘어나고 부채 비율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PS는 뭐 7,000원대에 있는데 상장가가 31,400원까지 이제 이튿날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뭐 한 4배 이상의 가치 평가를 고평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밸류가 너무 오버슈팅을 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도 배당까지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최대 주주가 보유하는 수량이 상당히 많을 경우에 이렇게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 뭐 3억 이걸로도 억지로 배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보 자체를 거의 안 해요. 원래는 뭐 매출에서 뭐 이익이 나면 이런저런 부분을 빼고 나서 이익 잉여금으로 남겨서 향후를 뭐 도모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배당을 해서 이익잉여금 자체를 갖다 적립을 해두지 않더라고요. 좋지 않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대부분의 여기 부분에서 적자가 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문제가 약간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ESS의 구성 요소인 전력 변환 장치를 자체 개발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고요. 뭐 인버터 및 뭐 수리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두 개가 사실 크게 연관성이 없죠. 큰 연관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도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보시면은 아래에 이렇게 SMR 제조, 그다음에 수소연료 발전소 건설 등을 한다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뭐 사업성에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르죠. 태양광과 수소 그리고 ESS는 저장 시설이니까 태양광과 수소 연료 완전 다른 겁니다. 반도체의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같지 않고 CPU와 램이 다르잖아요. 개념 자체가 다른 건데 이런 962억 정도의 시총밖에 안 되는 회사가 이렇게 정관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답이 없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적자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3억이라는 당기순이익을 넣지 않고 그거를 갖다가 그냥 배당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회사 자체에 뭐 현금 유동성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사업을 완전 바꿀 정도의 능력은 안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안 되는 거냐면 일단 우리나라랑 안 맞아요. 맞지 않다. 어떤 부분이 맞지 않느냐면 일단 태양광 그리고 뭐 풍력 이런 거 자체가 우리나라 국토랑 안 맞아요. 이건 조금 더 깊게 가봐야 되는 건데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 나라는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예요. 그리고 땅덩이가 넓은 나라. 자, 과학 시간에 한 번씩 다 배우셨을 겁니다. 과학 시간에
전기를 송전하는데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전기는 거리가 멀수록 송전 효율이 떨어지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덩이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원전이 많이 개설이 돼서 전력을 공급하면 돼요. 그런데 해외의 경우엔 다르거든요.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나 뭐 유럽이나 이런 땅덩이 엄청 넓은 나라 있잖아요. 그런 데에는 원전을 통해서 전기를 각 가정에 송전하는데 손실도 많고 그 송전 비용을 건설하는 비용이 너무나도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개별 가정별로 지역 발전이나 자가 발전을 이용하는 거죠. 그게 태양열과 풍력입니다. 송전 시설에 대해서 비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송전에 대한 그런 효율성도 높이기 위해서 그냥 개별 가정이 태양광이나 풍력이 원전보다 훨씬 더 효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쓰는 전기료가 당장 낮기 때문에. 그리고 제3국 뭐 사막이 있거나 이런 곳이나 그리고 뭐 저런 송전시설 자체를 갖다가 원전을 만들 수 없는 나라들 있잖아요. 원전을 만들지 못하거나 태양 효율이 좋은 나라, 이런 나라들이 태양광을 많이 하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이 그 지금 뭐 해외에 있는 큰 기업 있잖아요.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그 다음에 뭐 테슬라, 이런 회사들이 제3국을 돕는데 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3D 프린터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그 제3국에 저런 설비들을 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죠. 3D 프린터는 필라멘트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필라멘트가 우리가 아는 그 전구 안에 있는 그 부분이 아니고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필라멘트 이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3D 프린터 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원료를 폐플라스틱 쓸 수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제3국의 빈민한 가정이나 그 다음에 뭐 송전을 못하거나 이런 곳을 위해서 하는 친환경적인, 효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적인 발전 시설을 갖다 전달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게 지금 와서는 다 부러지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탈원전을 뒤집었죠. 당연한 겁니다. 지금 화석 원료, 석유 이런 거 가격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태양광이 원전 정도의 효율을 내려면 전 국토의 2% 정도를 설치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설치하면 된다. 말이 됩니까 이게? 산을 다 밀고 태양광을 하다가 지금 작살나는 게 그거잖아요. 태풍 불어서 날아가고 뭐 유지 안 되고 유지 보수 안 되고 날씨 안 따라주고 완전 실패한 정책이죠. 중국 자본이 워낙에 많이 들어가서 태양광 쪽은 핫했다가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도 그걸 아는 거죠. 윌링스 이 회사도 그걸 알고 지금 목적에다가 수소 연료 발전소 건설로 바꿨는데, 지금 원전을 다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소 연료 발전소는 너무 과하게 갔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수소 전지는 포기를 하고 전기차로 다시 이동한 이유가 그거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수소는 만약에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소 충전 인프라 자체, 그리고 수소를 갖다 공급하는 인프라 자체,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따라오지 못한다면 사업성이 없어요. 현대차는 뒤늦게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다시 전기로 돌아오는 거고, 뭐 석유 연료나 그 다음에 전기차, 그 다음에 수소차 이런 부분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에너지 카르텔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에디슨의 전기차는 사실 디젤 기관차 이전보다 나왔었거든요. 디젤 이전이 나왔던 게 에디슨의 전기 기관차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시 디젤 기관으로 넘어갔죠. 딱 그런 이유예요. 자, 그리고 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매출의 비중 보이시죠? 뭐 3분기까지밖에 안 났지만 그래도 볼게요. 다른 것 제외를 하고 신재생 에너지 이것만 보는 거예요. 태양광 회사니까. 그런데 보시면은 19년도에 67%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다음 연도에 보시면은 28%로 줄은 거죠. 28% 줄고 다시 이게 60%대로 올라옵니다.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주력 매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작년에는 통신용 배터리 팩을 팔았다고는 하지만 이건 사실 왜 파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건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력이 건실하지 않고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버티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 크게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까 전에 주가가 점점 상향세로 돌아서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궁금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안강승, 오용승 여기에 있는 최대주주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보시면은 장내 매도를 하고 있죠. 주식을. 그리고 그 취득단가, 처분단가가 거의 17,000원대에서 21,000원까지 가는 겁니다. 뒤쪽을 좀 더 보실게요. 자, 여기도 있죠. 최근입니다. 최근 12월 29일에 장내 매도를 해서 그 수량이 줄어들고 여기 장내 매도를 한 가격이 22,000원대, 22,000원대. 그리고 보시면은 21년 말에 이렇게 장내 매도를 해서 그 돈으로 여기에 22년 초에 불과 한 15일 사이죠. 15일 사이 그 사이 상간에 주식 매수권을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청구권 선택을 해서 평단가 5,300원에 17,000주를 갖다가 매수를 합니다. 되게 재밌죠. 여기서 판 거는 여기도 거의 보시면은 17,400주를 팔았는데 여기 평단가는 22,000원이에요. 22,000원인데 여기는 17,000주를 5,300원에 산 거예요. 여기서 4배 차이가 본 거죠. 여기 한 25% 가격으로 지분은 그대로 가져온 거잖아요. 그죠? 17,400주, 17,000주. 여기는 5,300원에 사고 여기는 22,000원에 팔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주주들이 엮여있기 때문에 주가를 갖다가 억지로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당 80원 현금 배당 결산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최대주주 주분이 높을수록 배당을 어떻게든 돌린다. 왜냐하면 자기 회사라는 개념이 너무 크고 여기에 있는 회사를 어떻게든 뭐든지 뽑아가겠다는 생각이 많은 거예요. 오너 리스크가 존재를 하는 거죠. 여기는. 그 오너 리스크가 존재한 회사 중에 하나가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가 계속 배당을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어쨌든 간에 다시 인터파크가 살아나지를 못하고 야놀자의 인수가 된 거죠. 거기 최대주주도 좀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이거는 시간 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기 전에 이 세 그룹에게 최대주주가 지분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취득단가는 21,000원이죠. 21,000원에 아마 이런 교체되는 최대주주들이 이 주식을 매수한다고 하니까 또 개인들도 엄청나게 달려들었을 거예요. 와, 지금의 주가는 낮아. 왜냐면 상장 초기는 아까 보니까 31,400원 이 정도더라. 그런데 지금은 가격대가 그 가격대가 아니잖아. 그리고 최대주주도 21,000원이 넘겼어. 와, 그러면 이 주가는 아마 이거 이상으로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올리는 겁니다. 실제로도 올라갔다가 빠졌겠죠. 자, 정다운 컴퍼니랑 페이홀딩스 컴퍼니가 뭐 하는 회사인지 찾아봤는데 일단 나오는 회사는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쪽은 마스크 통신 판매업이고 한쪽은 여신금융입니다. 그러면 두 개 다 사업의 연관성은 전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회사를 인수한 목적은 지금에 있는 사업은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주식 매수권
청구 행사 가격이 5,300원이라고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알아보면 여기 보시면 윌링스의 특수관계자들인 것 같아요. 윌링스의 특수관계자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도 여기서 보시면 동일 기간에 아까 그 오용승인가 했던 사람들이 했던 대로 같은 기간에 이 주식들을 5,300원에 행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쿠팡 사태랑 똑같죠. 쿠팡 스톡 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이 별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스톡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톡 옵션 사고 옵션 매도하고 그죠? 최근에 카카오페이나 이런 애들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게 이런 중소기업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왜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가를 어떻게 올릴 수 있었느냐? 한번 보게 되면 여기 공시제외 주주가 5.2%밖에 안 돼요. 5.2%, 5.23%. 근데 유통주식 수가 500만 주예요. 계산을 한번 해보면 26만 주만 시장에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 이상 주주들이 43% 가지고 있고 최대 주주가 48%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가 올리기 상당히 쉽죠. 26만 주 곱하기 지금 시가를 뭐 2만 원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53억만 있으면 돼요. 이거는. 그러면 시총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한 1개 개인이 들어와도 이거는 가능하겠죠. 그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애들 들어와 가지고 뭐 한 몇천억씩 사버리면은 이거 그냥 상한가 한 2번 날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왜냐면 산 거 안 풀 거거든요. 그럼 자전거래 계속 하면 돼요. 자전거래. 자, 이러니까 이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거래량 없이도 가능한 거예요.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통 가능한 주식이 26만 주. 그죠? 그런데 지금 거래된 주식 보세요. 340만 주? 이게 가능하겠어요? 자전거래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86만 주가 움직였잖아요. 그죠? 어딘가 팔고 있는 주체가 있다는 거고 이게 최대 주주나 아니면 특수관계자라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뭐 5% 이상 지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털고 나가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뭐 더 올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판 거는 뭐 공시를 갖다가 일정 기간 내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 판 게 그 사람들 거라고 해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주가에 대한 변동폭은 향후에도 충분히 다시 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소수의 유통수량이 있는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초과 그리고 뭐 이런 등락이 심한 주식들은 복불복입니다. 복불복. 그런데 습관이 잘못 들면은 망한다고 말씀드렸죠. 한 번이라도 부러지면 끝나는 거니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시면 안 되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일단 이 윌링스라는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가장 적절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박스콘을 여기 이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아래 구간 있잖아요. 이 아래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신규 진입자들은 절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죠. 왜냐하면 슬픈 예감은 항상 들이맞을 때가 맞으니까 이런 건 신규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하시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반등 시에 물량 줄이고 물타기 하지 않는 물량 줄이기 그리고 좀 더 정상적인 회사 시총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회사로 한번 진입해서 투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크게 좋지가 않아요. 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